엄마는 이제 늙어서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청천벽력 같은 그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금이야 옥이야 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녀석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워왔는데요? 배고픔도 참았고 피눈물도 삼켰습니다. 고생 끝에 회사를 세우고 내 자식은 고생시키지 않겠다며 모든 걸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늙었다며 짐짝처럼 치워지길 바라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모든 눈물이 얼어붙고 대신 용암 같은 무언가가 뱃속에서부터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늙었다고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기로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가능하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불과 몇 달 전 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믿었던 그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니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평생을 전쟁터처럼 살아온 내게 휴식이라는 단어는 낯설기만 했지만 하나뿐인 아들 녀석의 얼굴을 보니 이제는 정말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 민혁이, 그 아이는 내 삶의 이유이자 전부였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바닥에서부터 시작해 경진산업이라는 이 중소기업을 일구기까지 내 모든 땀과 눈물은 오직 저 아이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 모든 것이자 분신과도 같은 경진산업을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회사 회의실 묵직한 마호간이 테이블에 아들 내외와 마주 앉았습니다. 내 옆에는 평생의 충신 김비서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고 맞은편에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띤 아들과 그 옆에 그림처럼 앉아있는 약혼녀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직 정정하신데 아직 제가 맡기엔 너무 큰 자리입니다. 민혁이는 몇 번이고 손사래를 치며 내 걱정부터 했습니다. 그 옆에서 수진이도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거들었지요.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주시는 게 가장 큰 소원이에요. 회사는 저희가 맡아서 더 크게 키울 테니 어머님께서는 이제 편히 쉬세요. 어쩜 저렇게 말도 예쁘게 할까? 나는 흐뭇한 미소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김비서가 내민 경영권 양도 계약서 위로 내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수십 년간 수만 번은 더했을 서명인데 그날따라 펜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펜 끝에 내 청춘이, 내 인생이 모두 담겨 있는 것만 같아서 박경진 내 이름 석자를 써 내려가는 동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 지긋지긋한 전쟁도 이제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나는 평범한 늙은이로 돌아가는구나.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텅 비는 듯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서명을 마치자 민혁이는 기다렸다는 듯 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피와 땀이 깃든 이 경진산업, 제가 목숨을 바쳐 지키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내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세요. 그의 눈은 뜨거운 야망으로 이글거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런 아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그저 어깨를 두드려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내 손을 잡은 아들의 시선이 아닌 그 옆에 앉은 약혼녀 수진이의 눈빛을. 그녀는 아들의 어깨에 다정하게 기댄 채 나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감사함이나 존경심이 아닌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냥감을 마침내 손에 넣은 사냥꾼 같은 번뜩이는 탐욕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너무나도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 등줄기에는 이유 모를 한기가 서렸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이겠지. 요즘 들어 몸이 쇠하니 헛것이 다 보이는구나. 나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축하한다며 시내의 가장 비싼 한정식 집으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젓가락 하나에도 자개가 박힌 호사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경진산업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해야 합니다. 제가 대표가 된 이상 회사의 이미지부터 쇄신할 생각입니다. 제 차도 좀 더 품격 있는 외제차로 바꾸고 사무실 인테리어도 강남의 IT 기업들처럼 세련되게 뜯어고칠 겁니다. 아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신이 나서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아껴 회사를 키워온 내 방식과는 달랐지만 시대가 변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 다 좋은데 너무 무리는 하지 마라. 회사 돈은 내 쌈짓돈이 아니야. 직원들 월급 한 푼도 밀려서는 안 되는 피 같은 돈이다. 내 걱정 어린 말에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에이, 어머니도.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다 회사를 위한 투자죠. 그리고 수진이도 이제 안주인이 될 텐데 너무 초라하게 하고 다닐 순 없잖아요. 이것도 다 경진산업의 얼굴인데. 그 말과 함께 아들은 수진이의 손목을 끌어당겨 보였습니다. 그 손목에는 내가 백화점에서 눈으로만 보고도 비싸서 엄두도 못 냈던 명품 시계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시계가 잘 보이도록 손목을 이리저리 돌려 보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점심에 느꼈던 그 한기가 다시금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시계 하나면 우리 공장의 성실한 박 과장 내 한 달 월급이었습니다. 회사를 위한 투자? 경진산업의 얼굴? 아니, 저것은 그저 자신들의 사치와 허영을 채우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밥맛이 뚝 떨어져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내 속도 모르고 연신 수진이에게 음식을 집어주며 사랑을 속삭이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내 마음속의 불안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운전하는 내내 신이 나서 떠들었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 평생을 바친 결과가 고작 저 아이들의 사치를 위한 자금줄이 되어버린 것일까? 아니야, 아닐 거야. 내 아들 민혁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야. 저 약혼녀가 옆에서 부추기는 것이겠지. 나는 필사적으로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물을 마시는데 아들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통화라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엿들을 생각은 없었지만 그 대화는 내 발걸음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응, 수진아. 걱정 마. 이제 도장도 다 받았고 걸리적거리는 건 아무것도 없어. 어머니? 에이, 늙으면 판단력도 흐려지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 믿으시니까. 아들의 목소리에는 낮에 나에게 보여주었던 존경심 따위는 한 점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고 늙은 노인을 상대로 계획대로 일이 풀려 신이 난 교활한 사기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당신이 갖고 싶다는 그 청담동 빌딩? 조금만 기다려. 지금 회사 정리하면 그 돈이 다 우리 건데 그까짓 게 문제겠어? 하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 정리? 그게 무슨 소리인가? 회사를 키우겠다는 녀석의 말이 아니었나? 내 귀를 의심했지만 이어진 아들의 말은 내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알았어. 자세한 건 내일 만나서 얘기해. 응, 사랑해. 전화를 끊는 소리와 함께 나는 황급히 내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 그리고 내 아들이라는 존재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낮에 보았던 수진이의 탐욕스러운 눈빛, 아들의 어색한 효도, 연기, 그리고 방금 들었던 잔인한 통화 내용이 조각난 파편처럼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그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나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내 아들은 처음부터 회사를 키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 평생이 담긴 회사를 팔아치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울 생각뿐이었던 겁니다. 나를 걱정하는 척했던 모든 말과 행동은 그저 이 늙은 어미의 눈을 가리기 위한 역겨운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을 후벼 파는 이 고통과 뼈를 깎는 듯한 이 향기가 모든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내 아들의 얼굴을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탐욕에 번들거리는 눈으로 내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낯선 괴물의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정말 내 아들이 맞는 걸까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지만 내 세상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어젯밤 내 아들이 내뱉은 그 잔인한 통화 내용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내 영혼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 민혁이는 어젯밤의 그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밤새 안녕하셨어요?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 얼굴을 살피는 그 위선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 아들은 내 모든 것을 더 빨리 집어삼킬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귀가 먹고 눈이 먼 늙은 어미를 아니다. 괜찮다. 그저 늙으니 잠이 줄어서 그런 게지.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메말라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갓 구운 토스트에 버터를 듬뿍 발라 내 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그 다정한 손길이 마치 독사의 혀가 내 살갗을 핥는 것처럼 소름 끼쳤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유명 투자사인데 우리 경진산업의 기술력에 아주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 회사도 글로벌로 뻗어나가야 한다고요. 뻔뻔한 거짓말이 막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글로벌, 투자사 그런 허울 좋은 단어들로 자신의 역겨운 계획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정리를 글로벌 진출로 둔갑시키는 그 재주에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나는 그저 힘없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장하구나. 내가 알아서 잘하겠지. 이 어미는 이제 너만 믿는다. 내 대답에 만족한 듯 민혁이는 의기양양하게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약혼녀 수진이가 아침부터 화사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민혁 씨, 좋은 아침이에요.
제가 어머님 드시라고 따뜻한 쌍화차 좀 가져왔어요. 싹싹하게 웃으며 보온병을 내미는 그녀의 얼굴 위로 어젯밤 아들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당신이 갖고 싶다는 그 청담동 빌딩? 조금만 기다려. 저 가증스러운 미소 뒤에 내 피와 땀이 서린 회사를 팔아치워 호의호식할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속에서 치미는 구역질을 참으며 찻잔을 받았습니다. 고맙구나, 아가. 늘 이렇게 신경 써주니. 그들을 마주하고 있는 매 순간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유령처럼 집안을 맴돌며 아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앞에서는 여전히 효심 깊은 아들이었지만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가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내가 근처에 있는 것을 눈치채면 하던 말을 멈추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거나 서재 문을 걸어 잠그고 속삭이듯 통화하는 아들의 뒷모습에서 나는 불길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은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하는 척하며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대표님. 실사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네. 아, 어머니는 전혀 모르십니다. 건강 문제로 경영에서 완전히 손 떼셨고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하는 줄로만 아십니다. 네, 네. 물론입니다. 계약금만 들어오면 잔금 치르는 건 시간 문제죠. 실사, 계약금, 잔금. 내 심장이 얼음물에 잠기는 듯 차가워졌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투자를 위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내 회사를 팔아넘기기 위한 매각 절차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무심코 그건 무슨 서류냐? 하고 묻자 아들은 화들짝 놀라며 가슴에 서류를 품듯 숨겼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그냥 회사 기밀 서류라서요. 아들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자물쇠로 잠긴 서랍.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그것이 그날따라 판도라의 상자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내 머리핀을 이용해 굳게 닫힌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평생을 기계 만지고 살아온 내 손재주가 이런 데 쓰일 줄이야. 서랍 안에는 낮에 아들이 숨겼던 그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가장 위에 있는 서류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숨이 멎었습니다. 양도인 경진산업 대표 박민혁, 양수인 블루리지 캐피탈.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회사의 가치가 고작 70억이라는 헐값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 모든 것이, 내 인생이 저 종이 쪼가리 위에서 단돈 70억에 팔려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서류를 더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을 잠그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희망마저.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다가는 저 짐승 같은 아들 내외에게 내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들과 약혼녀가 외출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함께 집을 나서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몇 번이고 번호를 잘못 눌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마침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김비서 나요.
내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김비서는 내 목소리만 듣고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듯 목소리 톤이 순식간에 진지해졌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가 나를 여전히 회장님이라고 불러주는 순간 얼어붙었던 눈물샘이 터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목을 가다듬고 최대한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비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요. 특히 내 아들 민혁이는. 이건 내 마지막 명령이 될지도 몰라.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수화기 너머 김비서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충성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잡는 심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 박민혁 대표의 모든 것을 조사해 주시오. 최근에 누구를 만났고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통화는 누구와 했는지 샅샅이, 특히 블루리지 캐피탈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매각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알아봐 줘요. 내가 알아야겠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내 아들이 내 등에 어떤 칼을 꽂았는지. 내 말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갑게 얼어붙은 분노였고 진실을 마주하겠다는 피할 수 없는 결단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비서는 아마 내 말의 무게를, 그 안에 담긴 끔찍한 진실을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곧이어 그는 그 어떤 질문도 없이 오직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가져오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 동안이나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반격의 첫 화살은 시위를 떠났습니다. 이제 더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맑고 화창한 하늘이 마치 내 속을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어젯밤 서랍 속에 그 서리를 본 순간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내 아들이라 믿었던 저 괴물에게 늙은 어미의 마지막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똑똑히 가르쳐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잊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신이 물려받은 이 모든 것이 그저 온화하고 마음 약한 늙은이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경진산업을 맨주먹으로 일군 사람이 바로 나, 박경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슬퍼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시 싸울 준비를 하는 전사 경진산업의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고요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가죽 소파에 앉아 아무 무늬도 없는 벽지를 멍하니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늙은이처럼 보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들 민혁이는 내 그런 모습을 보고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 어리석고 오만한 사냥꾼처럼. 녀석은 매일 아침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기름을 발라 머리를 빗어 넘기며 내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경진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 뛰고 오겠습니다. 그 밝은 미래가 내 회사를 팔아치워 제 입속을 챙기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내 대답 없는 미소가 동일하고 착각한 녀석은 휘파람까지 불며 집을 나섰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마침내 김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집 근처의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내 아들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을 때 김 비서는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노란 서류 봉투 하나를 내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짧은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속에는 내 아들 민혁이가 있었습니다. 시내의 가장 호화로운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낯선 남자들과 웃으며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 옆에는 블루리지 캐피탈 대표이사라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약혼녀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명품관에서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날짜와 함께 경진산업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은 보고서였습니다. 박민혁 대표, 블루리지 캐피탈과 경진산업 매각 계약 최종 조율 완료. 계약일은 2025년 7월 17일, 장소는 강남 파크뷰 호텔 비즈니스 라운지. 계약금은 총 매각 대금 70억 중 10%인 7억으로 금일 계약과 동시에 박민혁 대표 개인 계좌로 입금될 예정. 오늘,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팔아넘기는 날이. 나는 서류를 쥔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잿더미가 되어 바스러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 비서는 고개를 숙인 채 차마 내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미리 막지 못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김 비서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괴물로 키운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으니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봉투에 집어넣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김 비서, 오늘이 며칠이라고 했지? 7월 17일, 오늘입니다, 회장님. 계약 장소는 강남 파크뷰 호텔 비즈니스 라운지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김 비서가 놀라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장님, 어디를 가시려고? 가봐야지. 내 아들이 내 회사를 어떻게 팔아넘기는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지. 어쩌면 아주 작은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내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을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기대. 나는 그 마지막 희망의 끈을 확인하기 위해 내 발로 사형장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들을 바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전망 좋은 창가 자리에 앉아 경박한 웃음소리를 내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이와 수진이 그리고 낯선 남자들. 그들은 이미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내가 그들 앞으로 다가서자 가장 먼저 나를 발견한 것은 수진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쩐 일로? 그녀의 목소리에 민혁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를 본 아들의 얼굴은 당황스러움과 짜증이 뒤섞여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내 팔을 잡아 끌며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팔뚝에 시퍼렇게 멍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누가 오시라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힘을 다해 물었습니다. 민혁아,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저 사람들은 누구고 이 계약은 대체 무슨 계약인 게야? 내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렴. 내가 잘못한 거라고, 다 오해라고 말해주렴.
하지만 내 아들은 내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연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귀찮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걸 꼭 제 입으로 들어야겠어요? 아들은 한숨을 쉬며 내게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그 말을 내 심장에 비수처럼 꽂아 넣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늙어서 필요 없으니까 제발 쓸데없는 관심 좀 끄세요.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 혼자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늙어서 필요 없으니 쓸데없는 관심을 끄라. 내 평생의 헌신과 사랑이 그에게는 그저 쓸데없는 관심이었던 겁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피를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나를 짐짝처럼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테이블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수진이의 어깨를 감싸 안고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들의 웃음소리가,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호텔 앞에 대기하고 있던 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김비서가 침묵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내가 억지로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내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짐승의 울음 같은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아니, 그것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 영혼이 흘리는 피였습니다.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돌아온 것이 고작 늙어서 필요 없다는 말이라니. 서러움과 분노, 배신감과 절망이 뒤엉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고 차 시트에 머리를 박으며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습니다. 오늘 내 손으로 키운 그 아들은 내 눈앞에서 괴물에게 잡아먹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김비서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창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눈물처럼 세상도 함께 울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을까?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남아있지 않을 무렵 나는 문득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과 눈물로 얼룩진 차창에 흉하게 일그러진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 속 내 두 눈은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모두 마르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도 시퍼런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린 지옥의 불꽃이. 나는 젖은 손등으로 눈가를 닦아내고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그 어떤 강철보다도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비서, 네, 회장님, 이제 시작하게. 내 아들은, 아니, 그 짐승은 이제 곧 70억이라는 돈을 손에 쥐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겠지. 마음껏 즐기렴. 마음껏 비웃으렴.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축제가 될 테니까. 이 늙은 어미가 주는 마지막 가르침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가장 먼저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것은 퉁퉁 붓고 핏발이 선 눈을 한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거울 속의 여자에게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아주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약하고 상처 입은 여자는 오늘부로 죽었다고. 나는 찬물에 세수를 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피부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눈물의 뜨거운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 슬퍼하고 분노할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싸워야 할 때다. 나는 안방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남편의 유품인 낡은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오래된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남편의 체취가 희미하게 풍겨오는 듯 했습니다. 나는 옷장 안쪽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낡은 양복 뒷벽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익숙한 작은 홈이 느껴졌습니다. 그곳을 누르자 드르륵 소리와 함께 벽의 일부가 안으로 밀려 들어가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처음 세우고 처음으로 큰 돈을 만졌을 때 내 전 재산을 지키겠다며 샀던 첫 번째 감고였습니다. 다이얼을 돌리는 내 손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 비밀번호는 내 아들 민혁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철컥 소리와 함께 묵직한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색이 바랜 서류 한 장이 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건부 경영권 위임 및 비상시 자산회수 특별조항각서. 몇 년 전 민혁이에게 경영 수업을 시키며 조금씩 일을 맡기기 시작할 무렵 나는 남몰래 이 각서를 준비했었습니다. 아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사업 전선에서 구르며 내가 배운 단 하나의 진리는 사람의 선의는 믿되 사람의 욕심은 믿지 말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내 아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이 어미가 마지막으로 잡아줄 수 있는 고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이 각서였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경영을 위임받은 박민혁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유용하는 등 명백한 경영 실패의 행위를 할 경우 위임받은 모든 권리를 즉시 포기하며 그 명의로 취득한 모든 자산의 처분 권한을 양도인 박경진에게 위임한다. 내 아들은 아마 이 각서의 존재조차 잊고 있었을 겁니다. 그저 수많은 서류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별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 주었겠지요. 나는 그 잠들어 있던 칼날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칼이 괴물이 되어버린 내 아들의 심장을 향할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즉시 김비서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내 서재에 마주 앉은 그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말없이 책상 위로 각서를 밀어주었습니다. 각서의 내용을 확인한 김비서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회장님, 대체 언제 이런 것을? 내 아들이 회사를 팔아넘기는 행위. 이것이 명백한 경영 실패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내 차가운 목소리에 김비서는 입을 다물고 이내 결심이 선 듯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게. 아들 녀석이 매각 대금 잔금을 받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사흘이야. 그 사흘 안에 우리는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하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회장님? 우리의 오랜 친구 최 변호사에게 연락하게. 이 각서와 함께 아들 녀석이 진행한 매각 계약서 사본을 보내. 이 각서의 비상시 자산 회수 조항을 발동시킬 법적 절차를 준비하라고 하게. 아들 녀석 명의의 모든 부동산, 차량, 예금 계좌 단 하나도 빠짐없이 압류를 집행할 수 있도록. 김비서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내 계획의 무서움을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회장님, 계획은 이렇습니다. 박 대표는 계약금 7억을 이미 받았고 사흘 뒤 잔금 63억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돈이 자신의 계좌에 찍히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겠지요.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그거야. 우리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걸세.
돈이 그의 손에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 그 돈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게 될 걸세. 법원의 압류 집행은 돈이 입금된 직후에 이루어져야 하네.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아들 녀석이 그 돈에 손가락 하나 댈 수 없도록 김 비서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 변호사와 함께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평생 맛보지 못할 가장 달콤한 순간에 가장 끔찍한 지옥을 선물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전은 시작되었습니다. 김 비서는 법률팀과 밤낮으로 움직였고 나는 집안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심판의 날 사흘 전 아들은 하루 종일 약혼녀 수진이와 붙어 다니며 부동산을 보러 다녔습니다. 저녁에는 들뜬 목소리로 내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신혼집으로 강남에 아주 좋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모시고 호강시켜드릴 일만 남았네요. 그 호강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날 이틀 전, 아들은 최고급 외제차 카탈로그를 집으로 가져와 수진이와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 빨간색 스포츠카 어때? 우리 자기랑 딱 어울리는데. 어머, 너무 멋지다. 민혁 씨, 우리 이거 타고 여행 갈까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나는 방 안에서 뜨개질을 하며 그 웃음소리를 차곡차곡 내 마음속 증오의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심판의 날 하루 전, 아들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그는 나를 식탁에 앉히고는 마치 마지막 인심이라도 쓰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됩니다. 이제 어머니는 아무 걱정 마시고 제가 알아서 마련해드리는 편안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시면 됩니다. 공기 좋고 조용한 곳으로 알아봤으니 마음에 드실 겁니다. 편안한 곳, 조용한 곳. 그 말은 요양원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세상 가장 인자한 어머니의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이 어미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대답에 완전히 방심한 아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나는 녀석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앨범 속에는 기저귀를 찬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아기 민혁이 첫걸음마를 떼고 내 품에 안기는 민혁이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늠름하게 서 있는 민혁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아이. 나는 사진 속의 아들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앨범을 덮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전에 잃어버린 물건을 확인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내 손으로 아들을 묻었습니다. 사진 속의 저 아이는 아주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 아이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괴물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책상의 달력에는 내일 날짜 위에 붉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심판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하루. 그날 밤 강남의 하늘은 인공의 빛으로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내가 낡은 소파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보고 있을 때 내 아들은 그 불빛의 가장 높은 곳에서 제 인생 최고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 가지 않았지만 그곳의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보내온 몇 장의 사진과 짧은 보고가 내 머릿속에서 한 편의 역겨운 영화를 상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샀다는 강남의 주상복합 아파트.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번들거리고 천장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탈로 만든 샹들리에가 눈이 부시게 빛나고 있겠지요.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마치 세상의 왕이라도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 속물적인 공간을 내 아들과 약혼녀의 천박한 친구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값비싼 옷을 걸치고 샴페인 잔을 든 채 샴페인 거품처럼 허황된 웃음을 터뜨리고 있겠지요. 그 중심에는 내 아들 민혁이와 약혼녀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민혁이는 아마도 최고급 맞춤 양복을 입고 의기양양하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겁니다. 이야, 민혁아, 진짜 성공했다. 이런 집에 살다니, 이제 재벌 2세 다 됐네. 친구들의 아첨에 녀석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하겠지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제 곧 이 아파트가 아니라 저기 보이는 저 빌딩을 사게 될 테니까. 그의 시선 끝에는 그가 수진이에게 약속했던 청담동의 빌딩이 서 있을 겁니다. 약혼녀 수진이는 가장 행복한 여자의 얼굴을 하고 뱀처럼 그의 팔에 몸을 감은 채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한껏 즐기고 있겠지요. 수진 씨는 정말 복도 많아. 민혁이 같은 남자를 다 만나고. 어머, 호호. 다 우리 민혁 씨가 능력이 좋은 덕분이죠. 한참이나 소란스러운 웃음과 음악이 흐른 뒤 누군가 분위기를 환기하듯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민혁아, 어머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좋은 날 같이 계셔야지. 그 질문에 민혁이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을 겁니다. 내가 어제 들었던 바로 그 대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이런 시끄러운 자리는 힘들어 하셔. 그래서 내가 아주 공기 좋고 조용한 곳으로 따로 모시려고 준비 중이야. 최고급 시설로. 그의 말에 수진이가 맞장구를 쳤을 겁니다. 맞아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거기 가면 전문 간호 인력도 있고 친구분들도 사귈 수 있고 우리보다 훨씬 잘 챙겨드릴 거예요. 저희는 주말마다 찾아뵈면 되고요. 그들의 대화 속에서 나는 한 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이 효도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늙은 어미를 귀찮은 짐짝처럼 치워버리는 행위를 건강을 위한 배려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채 그들의 요란한 축제가 절정에 달할 무렵 나는 조용히 내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가장 아래 칸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일기장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표지. 그것은 내가 민혁이를 낳고부터 쓰기 시작한 내 젊은 날의 기록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민혁이가 태어났다.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 내 아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밤낮으로 공장을 돌리던 기계 기름 냄새와 어린 아들을 업고 시장을 누비던 내 땀 냄새가 배어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페이지에는 민혁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날의 기쁨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밤새 열이 펄펄 끓는 아들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잘못될까봐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고 또 빌었던 밤이었습니다.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던 날. 처음으로 월급을 타와서 내게 빨간 내복을 사주던 날. 그 모든 기억들이 잉크가 번진 글씨 위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이 아이가 내 인생 최고의 보물이자 자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는 민혁이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기로 결심한 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내 아들이라면 나보다 더 훌륭하게 회사를 이끌어갈 것이다. 나는 이제 그저 내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나는 그 마지막 문장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헛웃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순진한 믿음이었던가. 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질문은 내 가슴을 송곳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어쩌다 저런 괴물이 되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던 걸까? 너무 모든 것을 다 해주어서, 고생 한 번 시키지 않고 오냐오냐 키워서,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가르치지 않아서, 수만 가지의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난 며칠간 억지로 얼려두었던 내 눈물샘이 마지막 힘을 다해 터져 나왔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내 메마른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일기장 위로 툭 하고 떨어져 오래된 잉크 자국을 희미하게 번지게 했습니다. 그것은 내 아들, 내가 사랑했던 내 아들을 위한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과 함께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모성애,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가 모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그 낡은 일기장을 서재의 벽난로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마른 종이는 순식간에 불꽃에 휩싸여 내 젊은 날의 기록과 함께 한 줌의 재로 변해갔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나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래, 미녀가. 내 아들은 오늘 밤 이 불꽃 속에서 죽었다. 이것이 내 손으로 치러주는 너의 장례식이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차가운 강철 같은 심장뿐이었습니다. 내일 저 강남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숙취에 찌들어 눈을 뜰 그 껍데기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인생을 훔쳐간 도둑놈일 뿐. 나는 벽난로의 불이 완전히 사그라드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심판을 위해 아주 긴 잠을 청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고요하고 가장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심판이 시작될 것이므로 심판의 날 아침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악몽 하나 꾸지 않고 아기처럼 깊고 평온하게 잤습니다. 창밖은 아직 동이 트기 전에 푸른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평소와 같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가장 단정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회색 투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역게 분을 바르고 입술연지를 꼼꼼히 발랐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더 이상 슬픔에 젖은 늙은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생일대의 거래를 앞둔 냉철한 기업가의 얼굴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저 강남의 호화로운 꼭대기층에서는 내 아들 민혁이가 지독한 숙취와 함께 눈을 떴습니다. 실크 잠옷을 입은 채 곁에 누운 약혼녀 수진이가 급히 흔들어 깨웠어요. 자기야, 일어나. 오늘이야, 드디어. 그들은 눈을 마주치곤 어젯밤의 광란의 파티를 회상하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들의 통장에 찍힐 어마어마한 숫자를 떠올리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함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김 비서가 아침 일찍 가져다 놓은 따뜻한 죽을 한 숟갈 떴습니다. 오늘 하루는 길고 험난할 터였습니다. 체력을 비축해 두어야 했습니다. 죽을 반쯤 비웠을까 내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김 비서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박민혁 대표,
오전 10시 30분경 잔금 63억 입금 예정.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회장님. 나는 조용히 문자를 삭제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남은 죽을 마저 비웠습니다. 시계는 아침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2시간 반 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 2시간 반 동안 아들 녀석은 아마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시간을 보내게 되겠지요. 수진이와 함께 새로 산 아파트에 홈바로 가서 아침부터 가장 비싼 와인을 땄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집도 저 차도 전부 다 진짜 우리 거야. 자기야, 너무 행복해. 우리 오늘 백화점 가서 내가 찜해뒀던 가방이랑 구두 싹 다 사자. 물론이지. 이젠 돈 걱정 없이 마음껏 써. 아, 그 늙은이는 어떻게 처리하지? 오늘 당장 요양원에 연락해서 자리 알아보라고 할까? 좋아. 걸리적거리는 건 빨리 치워버리는 게 상책이지. 그들이 나를 늙은이 걸리적거리는 것이라 칭하며 자신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 동안 나는 내 서재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시간. 오전 10시 30분. 내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짧게 진동했습니다. 김비서의 문자였습니다. 입금 완료되었다고 방금 전달받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남의 아파트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혁이는 자신의 휴대폰 은행 앱에 찍힌 63억이라는 숫자를 보고 또 보며 황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봤어? 봤지, 수진아. 내 통장에 70억이라는 돈이 다 들어왔어. 이제 난 재벌이야. 그가 수진이를 끌어안고 펄쩍펄쩍 뛰며 기뻐하는 바로 그 순간. 딩동 현관의 초인종 소리가 그들의 축제를 갈라놓았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혹시 어제 파티에 놓고 간 물건 찾으러 왔나? 민혁이는 투덜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문을 활짝 열었어요. 문 앞에는 배달원도 친구도 아닌 검은 정장을 입은 여러 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는 서류 가방을 든 냉막한 표정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고 그 뒤에는 내 충직한 김비서가 감정 없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민혁이는 순간 당황해서 물었을 겁니다. 누구세요? 사람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가장 앞에 섰던 남자, 최 변호사가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서며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혁 씨 맞으십니까? 나는 법무법인 정진의 최민준 변호사입니다. 경진산업의 회장이신 박경진 여사님의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박경진 회장님이라는 말에 민혁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왜 무슨 일로 변호사까지 보냅니까? 최 변호사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법원의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차가운 서류였습니다. 법원에서 발부된 귀하의 전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 정본입니다. 네, 가압류요? 하하,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농담을. 민혁이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의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정문의 내용을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처럼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자 박경진, 채무자 박민혁. 채무자가 채권자와 체결한 조건부 경영권 위임 및 비상시 자산회수 특별조항각서를 위반하여 채권자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바 채무자 박민혁 명의의 모든 부동산, 차량, 유가증권, 그리고 예금 채권을 가압류한다. 그 순간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혁이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각서? 그런 게 어디 있어. 당신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어. 최 변호사는 그런 그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박민혁 씨 명의의 모든 것은 동결되었습니다. 이 아파트, 어제 새로 계약했다는 외제차, 그리고 방금 전 입금된 70억 원을 포함한 모든 예금 계좌까지 단 한 푼도 인출하거나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민혁이는 미친 듯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은행 앱을 실행했지만 화면에는 지급 정지된 계좌입니다라는 붉은 글씨만 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은행 앱을 또 다른 앱을 실행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안 돼,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이것이 농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뒤에 있던 집행관들이 들어와 집 안 곳곳에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젯밤 축배를 들었던 최고급 소파에, TV에, 수진이가 애지중지하던 명품 가방들 위에 가압류라는 글씨가 새겨진 딱지가 무정하게 달라붙었습니다. 민혁이는 마침내 이성을 잃고 김비서의 멱살을 잡으며 포효했습니다. 김비서,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배신자 새끼. 김비서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경멸이 담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박민혁 대표님의 비서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진산업 박경진 회장님의 비서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는 공포에 질린 수진이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민혁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다 끝났다고 했잖아. 당신이 다 책임진다고 했잖아.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혁이의 절규와 수진이의 울음소리, 집행관들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뒤엉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모든 소음을 잠재우며 현관문이 다시 한번 조용히 열렸습니다. 나였습니다. 나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울부짖는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아 통곡하는 수진이도 보지 않았습니다. 내 시선은 오직 내 피와 땀으로 산 가구들 위에 붙어 있는 노란 압류 딱지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내 등장에 민혁이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절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들은 비틀거리며 내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네. 나는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무릎 꿇은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내 발밑에 기어다니는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대답하는 대신 최 변호사를 향해 물었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 변호사가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내 아들의 절규를, 그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등 뒤에 남겨둔 채 어머니, 제발요.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그것이 내가 그 집에서 들은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유유히 그 지옥의 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그 집을 나온 뒤 그곳은 완벽한 지옥으로 변해버렸을 겁니다. 세상의 왕과 왕비가 되고 싶었던 두 남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긴 알거지가 되어 서로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나눈 사랑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접착제로 겨우 붙어있던 싸구려 장식품에 불과했으니까요. 압류 딱지가 붙은 호화로운 소파 위에서 수진이는 아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을 겁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내 인생. 민혁이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놓아버리고 달려들었겠지요.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옆에서 그놈의 명품 타령, 빌딩 타령만 안 했어도 내가 이런 미친 짓은 안 했어. 그의 폭언에 수진이도 악에 받쳐 소리쳤을 겁니다. 뭐, 나 때문이라고? 웃기지 마. 돈에 눈이 멀어서 내 늙은 어미 회사까지 팔아치운 건 너잖아. 나는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해서 믿은 죄밖에 없어. 이게 어디서 발뺌이야. 내가 그깟 시계, 그깟 가방에 환장하지만 않았어도. 그럼 넌 뭐 깨끗한 줄 알아?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이 집도 저 차도 청담동 빌딩도 다 사주겠다고 큰 소리친 게 누구였는데? 이 무능한 자식아. 그들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저주를 퍼부으며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천박한 인간인지를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대리석 바닥 위를 뒹굴며 한때는 서로를 향해 사랑을 속삭였던 그 입으로 서로의 심장을 핥히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추악한 싸움은 수진이가 자신의 핸드백을 낚아채며 끝이 났습니다. 그녀는 눈물과 분노로 얼룩진 얼굴로 민혁이를 향해 마지막 말을 쏘아붙였습니다. 너 같은 알거지한테 내 인생을 맡길 순 없지. 우리 오늘부로 끝이야.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그녀는 미련 없이 그 집을 떠났습니다. 민혁이는 텅 빈 집안에 홀로 남아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사랑도 돈도 명예도 단 하루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내 집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원을 가꾸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했습니다. 내 마음은 텅 빈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내 아들에 대한 소식은 김비서를 통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아파트는 당연히 빼앗겼고 타고 다니던 차도 압류되었습니다. 믿었던 친구들은 아들이 알거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귀신같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는 갈 곳이 없어 며칠 동안 여관과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보고를 들으며 그저 뜨개질 바늘만 묵묵히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하루 종일 잿빛 구름이 끼어 있더니 저녁이 되자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거실 창가에 앉아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실루엣이 비에 흠뻑 젖은 채 우리 집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내 아들 민혁이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고급 맞춤 양복 대신 싸구려 시장에서 산 듯한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기름을 발라 넘겼던 머리는 비에 젖어 볼품없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며칠 동안 깎지 않은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기양양하던 젊은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에 버림받은 비참하고 초라한 패배자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대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이나 집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윽고 털썩 소리를 내며 빗물이 흥건한 아스팔트 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처절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아들은 두 손으로 땅을 치며 목이 쉬어라 나를 불렀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아들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 은혜도 모르고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2층 서재, 불이 꺼진 창문 뒤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커튼의 아주 작은 틈 사이로 빗속에서 절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저 아이가 감기라도 걸릴까봐 밤새 잠 못 들고 곁을 지켰습니다. 한때는 저 아이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내 심장이 먼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서 비를 맞으며 무릎 꿇고 있는 저 존재를 보면서도 내 마음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타인의 불행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절규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 말씀 잘 듣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어머니. 그의 울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굳게 닫힌 창문을 넘어 내게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내 심장에 아무런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커튼을 쳤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울음소리가 내 세상에서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내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김 비서가 가져다 놓은 경진산업의 최근 업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펼쳐들고 돋보기를 쓴 채 꼼꼼하게 숫자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한때 내 아들이었던 아이가 나를 부르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지 않았습니다. 용서, 기회, 그런 것은 내게 늙어서 필요 없다는 말을 내뱉었던 그 순간 이미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시선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아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형벌이었습니다. 창밖의 비는 밤이 깊어지도록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빗속에서 아들의 울음소리도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자초한 업보이자 뿌리를 헌신짝처럼 저버린 내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지옥이다. 그날 밤 빗속에서 아들의 울음소리가 완전히 잦아든 뒤에도 나는 한참이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괴로움이나 후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랫동안 내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멍에를 마침내 풀어낸 듯한 기묘한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날 아프게 했던 깊은 상처를 마침내 내 손으로 도려낸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짠 장조림도 남편이 즐겨 먹던 얼큰한 찌개도 없는 그저 내가 좋아하는 담백한 쌀죽과 정갈한 나물 몇 가지가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한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나는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 밥상을 차려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날 오후 나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주시오. 오늘부로 내가 경진산업의 대표이사로 복귀한다고. 내 목소리에는 한치의 떨림도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경진산업의 회장실에 앉았습니다. 내 손때가 묻은 낡은 책상,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공장의 풍경.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전에는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으로 보였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오롯이 내가 지켜내고 다시 일궈야 할 나의 왕국으로 보였습니다. 대표이사 복귀를 알리는 임시 주주총회장은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의 편에 서서 그의 감언이설에 놀아났던 몇몇 이사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내 눈을 피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경진산업 가족 여러분, 박경진입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회사를 세웠던 날을 기억합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달아빠진 재봉틀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아기 기저귀를 갈고 낮에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늘 시커먼 기름때가 끼어 있었고 등에는 잠든 아들의 무게가, 어깨에는 회사의 운명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때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독종, 철의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이름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어머니로 불리는 것에 안주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 손으로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이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회사는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직원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늙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아직도 뜨겁습니다. 제 머리는 여전히 차갑게 계산할 줄 압니다. 제 두 손은 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이 남아 있습니다. 늙었다는 것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마침내 지혜를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늙은 손으로, 이 늙은 머리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를 믿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땀과 열정을 이곳에 쏟아주시겠습니까? 내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공장의 가장 나이 많은 박 부장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이 회사의 창립을 함께했던 나의 오랜 동지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회장님을 믿지 누굴 믿겠습니까? 다시 돌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외침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내게 보내는 환영의 인사이자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었음을 알리는 힘찬 포효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환호성은 사라지고 다시 찾아온 고요 속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나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 수십 년간 열어보지 않았던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희미한 전내와 함께 낡고 빛바랜 베네저고리 한 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입었던 옷.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옷을 들어 올렸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부드러웠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는 세상과 싸웠습니다. 상자 안에는 달아빠진 작은 신발 한 켤레도 있었습니다. 첫걸음마를 떼던 날 아장아장 내게로 걸어오던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그 작은 발이 훗날 내 심장을 짓밟는 거대한 발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는 그 상자를 들고 벽난로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상자 속의 모든 것을 불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내 아들의 첫 숨결, 첫 발걸음, 내가 사랑했던 모든 기억들이 순식간에 붉은 불꽃에 휩싸여 한 줌의 재로 변해갔습니다. 나는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정말로 안녕이다. 내가 사랑했던 내 아들아. 이것은 증오도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나 자신을 위한 장례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린 밤이 지나고 나는 서점에 들러 아주 깨끗하고 두툼한 새 일기장 한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내 서재 책상에 앉아 그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나는 펜을 들어 서툴지만 힘 있는 글씨로 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늙었다고 말했다. 자식은 나에게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한때 내 인생의 무대가 막을 내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이 내린 것이 아니었다. 그저 일막이 끝났을 뿐이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낳아준 부모도 아니었고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니었으며 나를 스쳐 지나간 세월도 아니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나는 내 인생의 절반을 바치고 나서야 이 당연한 진리를 깨달았다. 이제 나의 이 막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는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도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아침에는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낮에는 공장을 누비며 젊은 직원들과 땀 흘리고 저녁에는 좋은 책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가끔 나처럼 자식에게 상처받고 길을 잃은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그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식은 당신의 인생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인은 바로 당신 자신이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옵니다. 하지만 가장 강한 힘 또한 그 상처를 견디고도 여전히 자신을 지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늦은 나이라고 해서 약한 존재는 아니며 늙었다고 해서 끝난 인생은 아닙니다. 때로는 황혼에 피는 불꽃이 가장 뜨겁고 찬란합니다.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누구의 것입니까? 만약 당신의 이야기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지난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삶은 다시 당신의 선택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감동받고 싶은 누군가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오실 겁니다.